최근 한국에 꽤나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당한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7광구가 실제 경제적 가치를 가질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낙담한 네티즌들은 영문도 모르는 단군 할아버지를 예토전생시키며 그의 지정학적 능력을 탓하는 웃지 못할 사태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은 한국을 버리지 않은 듯 보입니다. 최근 한반도 땅 밑에서 거대한 지하자원층이 발견되면서 에너지 강국으로서 한국의 제2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발견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중동의 에너지 기업들은 다급히 한국과의 국제 컨소시엄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고 있는 현재 중동 오만에서 희망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에 따르면 오만 정부가 그린 수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기업 하이드롬과 두쿰 지역의 그린 수소 독점 개발 및 생산, 부지 임대 등을 추진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22일 밝혔는데요.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이뤄진 국제 컨소시엄이 중동의 오만 그린 수소 독점 개발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부지에서 연간 22만 톤의 그린 수소를 무려 47년 동안 생산하는 계약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그린 수소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자 이 정도 양이면 매년 수소 전기차 4,400만 대를 충전하고도 남는 양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편 그 시각 한반도 밑에서도 이상 현상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조사 결과 당장 한반도에 엄청난 양의 수소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됐고 이것이 만약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국내 에너지 안보와 신사업 참출 및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매우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이 에너지 생산국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더는 미친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하에서 끊임없이 분출되는 수소 자원은 과거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한 예로 튀르키예의 남서부 안탈리아주의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키메라산은 땅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가스로 인해 불꽃이 꺼지지 않는 물구멍, 소위 야날타쉬로 유명한데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의 원인은 메탄의 유출 때문으로 드러났으나 그중 10%가량은 수소로 확인되래 따라 에너지학계에 대단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참고로 수소 분자는 비슷한 양의 디젤이나 휘발유보다 약 4배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청정연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법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전 세계 정부가 수소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수소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청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과학적 연구가 선행돼야 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얻는 수소는 그 과정에서 많은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데 이를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천연가스인 메탄을 고온고압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계질수소, 석유화학이나 철강 공정 등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를 포집 저장하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를 블루수소라고 하는데 문제는 탄소 포집엔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방식은 석탄이나 갈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에 추출하는 블랙수소 공법이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는 그린수소 공법이지만 이 역시 그레이수소의 2배가 넘는 많은 자원과 비용이 투입돼야 하므로 상용화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수소 수요가 2030년까지 1억 3천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3년 9,400만 톤에 이르는 소비량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항공산업의 배출량과 맞먹는 무려 9억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예정이니 이대로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가 더 가속화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화이트 수소, 즉 석유 석탄처럼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수소를 직접 채취해 쓰겠다는 것인데요. 지구 지각에 갇혀있는 천연수소는 100% 청정에너지원인데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어 땅속에서 금을 캐는 것에 비유해 골드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러한 골드수소의 상당량이 한반도 밑에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지하에 부존된 수소 탐사를 목표로 2022년도부터 연구과제를 개시해 한천제릴 국내 육상지역에서 토양가스를 측정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토양에 장치를 삽입하여 지하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필터 및 배수 시스템으로 토양 내 수소 측정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에 의한 방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를 활용해
최근 전국 5개의 지점에서 수소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를 어떻게 사명화할 것인지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공사 측 관계자는 이번 지표 조사 작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유한 시출 기술과 자체 특허 출원한 수소 탐사 및 모니터링 기술을 적극 활용, 앞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유망 지역을 발굴해 중장기적인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수소 생산을 위한 전 세계적 연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암석에 주목한 한 연구자에 의해 제주도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무암에서 막대한 양의 수소 추출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었죠. 황화철을 이용한 중금속의 제거와 염속의 유기물질의 문해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해당 전문가는 어느 날 우연히 해수와 반응한 황화철이 원시생명의 에너지원인 수소 공급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됐는데요. 황화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소량이 적었기 때문에 원시 직후의 화학적 변화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수소와 염기성암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염기성암 중 하나인 현무암은 해수와 만나 사문석화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한원가스인 수소와 소량의 메탄이 발생하고 있음이 목격된 적도 있습니다. 현무암은 제주도와 울릉도, 경기도 등 한반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기에 이를 수소로 환원하여 에너지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대략 예상되는 매장량만 수억 톤, 제주도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등에서도 추출 가능한 현무암은 말 그대로 방대한 양의 수소 저장고이며, 이를 발굴해 수소전지를 사용하는 차량과 발전소 등 산업용 설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반도에서 수소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발견은 과학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자 미래의 에너지 공급과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발견이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줬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수소 추출법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나 학계에선 천연수소를 직접 추출하거나 현무암을 수소로 환원하는 방식은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인 USGS 측은 2022년 10월 미국 지질학회 연례회의에서 석유산업에 적용됐던 모델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지구 지각에는 수조돈, 그리고 한반도에도 상당한 수소가 매장돼 있을 수 있으며, 그중 10%만 사용해도 현재 소비량을 전제로 계산했을 시 수천 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지질조사국은 장기적으로 천연수소의 생성량이 연간 수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 또한 처음 들었을 때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보고서를 읽을수록 과학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히기도 했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철 성분이 풍부한 현무암이 고온에서 물과 반응해 사문석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재작년 북극해와 아프리카 최남단을 잇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이 장면이 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저 화산이 밀집돼 있는 중앙해령에선 지각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저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가운데 로스트시티라는 열수문출 지역에서 해저로부터 솟는 다량의 수소를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령에 닿아 있는 아이슬란드의 지열발전소에서도 비슷한 함량의 수소가 분출됐고, 무엇보다 이러한 구조가 과거 한반도에서 현무암이 생성됐을 당시와 꽤나 유사한 구조라는 것인데요. 덧붙여 과학자들이 현무암 지대에 희망을 거는 또 다른 이유는 철문이 풍부한 암석지대, 먼 옛날 대륙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압착된 해양지각의 산물인 그린스톤 벨트와의 유사함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200도 이상 고온의 암석을 비롯한 광물들은 지표면에서 스며들어오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현재 아프리카 말리에서 추출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수소 또한 서아프리카 대륙궤의 그린스톤 벨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개발한 수소 탐침 방식은 굳이 한반도에 국한될 뿐 아니라 남호주나 서아프리카 등 수소 매장량이 높은 미지의 땅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남호주에선 이미 천연수소 시추불이 시작됐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생기업 골드하이드로젠은 올해 3분기 천연수소 시추에 나설 계획이며, 이 회사는 지난해 남호주 지역 최대 500m 깊이에서 순도 80%의 천연수소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스페인도 피레네 산맥 중심부에 있는 고대 해양 암석에 수소가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2024년 후반 시추를 계획하는 등 이러한 전세계적 천연수소 열풍에 한반도가 지정학적 변화의 중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금리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의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정면으로 겨냥한 IRA 법안은 오로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에 이런 기류를 포착해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공 직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서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한 쌀쌀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 산업을 싹쓸이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만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지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에 4억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IRA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텃밭이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SK온이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전하는 것을 눈치채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의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3개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IRA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 4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 4동맹 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일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리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리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세제곱센티미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1.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닉 5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이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배터리가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즉 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트럭을 상용화하여 이미 스위스로 수출까지 해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트럭은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전기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는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고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대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손해를 보기보단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주는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100대 78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미국과 아시아, 한국, 대만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10년간 운영했을 때 드는 총 비용을 비교한 숫자입니다. 미국에서 드는 비용을 100원이라고 봤을 때 한국, 대만은 78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중국은 63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지난 2021년 불확실한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제목으로 자체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10년간 운영하는 것이 한국보다 약 29% 비싸다는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는 그 이유로 부족한 정부 보조금과 건설비, 인건비, 전기 수도요금 등 상대적으로 비싼 각종 비용을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을 만들어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 390억 달러를 비롯해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예상 초과 이익 공유 등 까다로운 조항을 내걸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반도체 공장 인건비, 건설비가 더 치솟고 있어 미국에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엔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155%까지 상향하는 데 합의하는 등 기존 약점들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현실적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 갈 필요가 있느냐, 미국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까다로운 반도체 보조금 조건과 인플레이션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장 건설, 비용 반도체 보조금 상향 등 국내 투자 요건 개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미 투자 회의론이 빠르게 부상하는 것은 이 세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 2030%가량 높은 건설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속도와 고객 요구였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단 6개월만 투자가 늦어도 수조 원의 손해를 볼 만큼 적기 투자와 건설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국은 8년, 미국은 3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선 각종 규제와 인허가에 발목 잡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큰손 고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현지 생산 현지 조달을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여야의 대기업 반도체 세액 공제의 15% 상향 등이 속도감 있게 이어지면서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닛에 있는 삼성이 국내 장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말 완공이 목표인 삼성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은 건설비가 애초 계산 170억 달러 약 22조 2천억 원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250억 달러 약 32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지 인건비뿐 아니라 철강제 등 건축 원자재 비용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15%인 미정부 보조금도 3조 3천억 원에서 4조 9천억 원으로 커지지만 공사비 증가 폭 10조 5천억 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는데요. TSMC 역시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부지 조성과 장비 도입의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가동 시기가 1년가량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 계획은 사업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사모펀드 커틀랜드 캐피탈의 커트 양 회장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TSMC의 미국 투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공장은 TSMC나 대만에 어떤 이익도 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 라민 툴루이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반도체 보조금 규정에 초과이익 환수 기업 기밀 공개 등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외신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외국 기업분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동일한 보조금 조건이 적용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힌 데다 여야가 반도체 세액 공제 법안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내 투자 여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20년간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으로서는 굳이 비싼 건설비, 인건비, 인력 공급 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미국 투자에 나설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용인의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부처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도체 단지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찾기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만 TSMC는 독일 정부와 드레스덴 반도체 공장 건설을 놓고 보조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주에 25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 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사정을 잘 아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기존에 세워뒀던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 1위 도전은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9년 4월 당시 부회장 신분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직접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분야 1위를 넘어 종합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계획에 38조 원을 더해 투자 규모를 총 171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여 만에 또 한 번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 710만 제곱미터 규모 215만 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42년까지 삼성 제조공장 5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향후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및 페니스 반도체, 설계업체 등 150곳이 들어설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의 관심도 쏠렸습니다.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세라 평가받던 파운드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석권을 위한 본격적인 추격전을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가위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2025년 인하 후 2027년 1.4나노까지 계획 중으로 기술적인 면에선 TSMC를 능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간 생산 능력이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각각 15.8%, 58.5%를 기록하며 42.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추격전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의 승부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어황 악화에도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사업 매출 현황도 먹거리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의 실적 효자는 D램이었으나 반도체 한파를 맞은 지난해 파운드리가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을 7조 164억 원 53억 5,1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기간 D램의 사업 매출 7조 2,103억 원 55억 4천만 달러보다 1,939억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D램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파운드리는 수주형 사업이라 글로벌 경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이 반도체 사업의 최대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주형 산업인 파운드리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53억 9,100만 달러 7조 1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55억 4,400만 달러보다 2.8% 감소했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반도체 불황기를 맞아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회사의 최대 실적 효자인 D램을 소폭 밑도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D램 사업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파운드리와 불과 1억 4,900만 달러 차이로 역대급 반도체 한파를 맞아 삼성전자 매출 구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파운드리 사업의 약진은 단순히 메모리 부진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D램 매출은 지난 4분기 1,005억 8천만 달러에서 47.6% 급감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 매출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메모리에 비해 글로벌 경기 영향이 낮은 파운드리 산업의 강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적극 투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용인의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 외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및 팹리스 반도체 설계회사 등을 최대 150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파운드리 설비가 들어설 예정으로 용인 탭이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미국 오스틴시 및 테일러시 신생산지와 함께 생산 능력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갈 전망입니다. 미국 매체니은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삼성이 결국 까다로운 미국에서 발길을 갑자기 돌려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적자 위기 속에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통해 위기 돌파구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2027년까지 모바일의 제품군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이와 함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024년 말까지 지난해 대비 3배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계획 발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차입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을 전 분기 40.7%에서 45.1%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점유율은 40.6%에서 46.9%로 끌어올려 매출 부진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선단 공정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관련 기술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뿐 아니라 팹리스와 파운더리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인데요. 세계 굴지의 초거대 기업 삼성이 미국으로 갈 줄 알았지만 결국 한국을 최대 생산지로 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